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50페이지 한수업 문제네요. 여기서는 51페이지에 나온 기출지문, 한선에서 만든 이 지침, 위임 근거가 없었다, 대적 구속력 없다, 이게 중요하죠. 지침의 근거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한 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무조건 처분이라고 기억하면 되죠. 근데 이 지침이요, 법령과 다르게 법령은 사안이 2년인데 10년으로 했다, 이거 무효다. 자, 지침이 위임이 없으면 행정규칙, 즉 대적 구속력 없다는 것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53페이지 중요하네요. 기출지문,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 예시라고 했죠. 따라서 시행령 위임을 받은 고시, 이것도 대적 구속력 없다. 넘어갑니다.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용에 의한 처분 기준, 판례가 법규성은 부정했지만 존중해 준다는 그 내용이 이 판례 내용이다. 재량 일탈 남에게 고려 요소로서 존중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56페이지, 형량명령은 계획 수립, 변경, 폐지까지도 적용된다. 절차법 40조의 4 기억하면 되겠고, 환경자가 나오면 폭넓게 존중해야 된다. 특히 2번 판례가 요즘 많이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무효 사유와 재량 일탈 남용을 원고가 입증한다. 피고행정청은 처분의 적법성, 즉 위법하지 않음만 입증합니다. 넘어가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사업계획, 도시계획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은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체적 예정이 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미 확정된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 예정, 이게 핵심이네요. 넘어가고, 자,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사례로도 중요했어요. 기속력은요, 거부처벌에 대한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신청에 대한 인용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죠. 신청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시 거부 처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2번은요. 그래서 형량명령 안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런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것은 기속력 위반은 아니지만 새롭게 수립된 계획은 형량명령 다시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형량명령 위반도 아니다, 이런 구도는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고, 자연환경 59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나오면 폭넓게 존중,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니까요. 넘어가서 60페이지 많이 나온 지문이네요. 예상지문, 제재처분, 침입적 처분은 엄격 해석, 그렇지만 불리한 내용이 1차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틀리게 만드는 부분은 세 번째 줄이죠. 불리한 법령에서 1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X. 다음 목적론적 해석 가능하다. 이거는 사례도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자, 문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 가능하다. 두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문헌에 가능한 범위 내 목적론적 해석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적어드렸던 것도 꼭 기억하세요. 직접적 유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모법을 구체화시킨 거, 모법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나타낸 거, 이거는 직접적 유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이것도 알아둡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기책 사유, 이런 것들은 주관적 범위는 관계자 모두죠. 자, 어제 이걸 살짝 안 건드렸는데 2번 한번 볼게요. 61페이지 제5 예상지문. 5급에서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케이스라고 적어놓으세요. 주관식으로 시험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지휘승계죠. 지휘승계. 자, 지휘승계가 되면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개발행위 환수법 관련해서 사실은 실무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바뀐 경우까지 포함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개발 사업 시행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됐다면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5급 공채에서는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나왔어요. 양도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그 외에 영업양도, 지위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례로. 그래서 우리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63페이지에 있는 이 산업단지를 무조건 A급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사례뿐만 아니라 기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산업단지 입주 계약은요, 산업직접법 자체가 공법이에요. 산업직접법 줄여서 쓴 거죠.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산업직접법 이렇게 써요. 산업직접법은 공법이니까 이에 근거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공법상 계약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당사로 가는 게 맞겠지만 행정소송규칙 19조 4호로 보면 되겠죠. 다만 2번이 핵심이었어요. 별표.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또는 입주 변경계약 해지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침입적 처분이니까 절차법 21조 1항 사전통제 대상이 된다. 이거는 사례형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사례 또는 기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6개월 범위 내 시정명령이다. 넘어갑니다. 자, 64페이지 1번 지문은요. 묵시적 의사표시 가능하다. 정식이사 선임 전까지 임시이사 선임했다면 정식이사 선임을 하는 순간, 신고를 수리하는 순간 종전 임시이사 해임을 하는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3번, 4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삭제. 자, 어제 질문이 많이 나왔던 65페이지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조합에 관련된 흐름이 쭉 있는데 그 흐름 뭐 지금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조합에 총회가 있어요. 자, 조합은 협의회 공공단체죠. 공법관계입니다. 조합은 조합원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상 사단법인이에요. 법인이죠. 민법의 조합은 법인이 아니지만 공법의 조합은 공공조합이라고 하죠. 얘는 법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법이 인정한 법인이기 때문에 공법인이라고 쓰는 게 정확하죠. 그리고 얘는요. 공법상 사단입니다. 사람의 단체예요. 조합원의 결합 자체를 공법이 규율하고 있는 거니까. 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에서 사업시행 계획을 총회 의결로서 사업 시행 계획 안건을 회부해서 일정한 종족수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 자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관할청에. 그럼 관할청에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해줍니다. 그 계획에 대한 인가를 해요. 계획자 지금 뺐어요. 여기 인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합이 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뭐라고요? 강압상 인가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때 일정한 법적 지위가 산설되기 때문에 일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조합 설립 없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규정이 있거든요. 보통 독채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얘는 설권적 처분이 돼요. 지금은 이제 사례로 나오면 얘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기본행위가 뭐냐? 얘가 기본행위입니다. 총회라고 쓰면 안 돼요. 사업시행 계획 자체가 기본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인가가 나오기 전이에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얘가 공법상 사단으로 협의회 공문단체죠. 분류기조를 보면 협의회 공문단체입니다. 협의회 공단은 이중적 지위가 있죠.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얘는 행정주체도 되고 뭣도 된다? 행정청도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논의 실익이 있다고요? 행정주체일 때는 공당사의 피고가 되는 거고 행정청일 때는 대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으니까 항고소송에 뭐가 된다?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회 의견은 뭐예요? 우리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는 세 가지 단계밖에 없죠.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 얘는 공법상 합동행위입니다. 단일한 복수의 의사 방향이니까 공법상 합동행위예요. 그리고 얘는 강화상 인가다. 그래서 조합의 법적 지위도 알아둬야겠고 주관식으로 만약 한다면 총회의 법적 지위도 논의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논의를 해주고 얘가 논의가 되면 기본행위가 문제가 될 텐데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관식 시험과 관련된 걸 한번 볼게요. 이 인가를 받기 전, 인가 후 잘 보세요. 인가를 받지 않으면요 유동적 무효 상태죠. 사업시행 계획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인가를 안 받았으니까.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완성되는 거죠. 인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웠던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무효예요. 무효니까 사업시행 계획 자체는 효력이 없어. 그럼 뭐만 있어요? 총회만 있잖아요. 총회만. 그러면 인가 전에는 뭐를 다투어야 된다? 총회를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의 총회 의결이 뭐라고요? 공법상 합동행위죠. 합동행위를 다투는 것이 공당사란 말이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얘가 지금 A급으로 찍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규칙 대법원에서 냈잖아요. 이거 법규민의 효력이 있단 말이지. 행정소송 규칙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올해 우리 시험이 나온 이유도 행정소송 규칙 때문에 낸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10몇 년째 필요하고 있잖아요. 10몇 년 동안 필요하면서 행정소송법이 개정이 안 돼버리니까 대법원에서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니네 맨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국회 통과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대법원에서 해버리겠다. 그래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있잖아요. 조합의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에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어디에 써있다? 행정 소송규칙 제19조에 있다고요. 우리 올해 시험은 2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2호가 2호에서 뭐 나무기인가 다목이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얘는 3호에 있단 말이죠. 3호 나목에 있어요. 그래서 조문을 정확히 쓰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목 맞죠? 나목일 건데 그런데 이 사업시행 계획 말고 나중에 보면요. 관리처분 계획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3호인가 그럴 건데 관리처분 계획도 조합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3호가 지금 중복되고 있는 거야. 왜냐면 2호는 올해 우리 시험에서 냈으니까 3호 내지는 4호. 4호는 공법상 계약이에요. 근데 공법상 계약은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오긴 했기 때문에 3호, 3호 다 알아둬야 되겠다. 그럼 인가 후는 뭐냐? 자 보세요. 인가를 받으면요. 총회 자체가 중요하잖아. 이때는 뭐예요? 총회한 이유가 뭐예요? 사업시행 계획 이후 통과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가를 받고 나면 얘의 효력이 딱 완성이 되면서 총회의 껍질을 깨고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그런데 사업시행 계획, 즉 이때는 인가를 받으면 뭘 다투어야 된다? 사업시행 계획 자체를 다투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업시행 계획은요. 다수결로 통과가 되면 조합원들은 다 따라야 돼요. 그래서 조합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채권자들과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져요. 얘가. 왜냐면 초기를 통해서 다수결을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조합원들에게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구속적 행정계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계획이 구속력이 있다. 그러면 처분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투면 얘가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논리 자체를 좀 기억하세요. 사업시행 계획이 인가이기 때문에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시행 계획 자체는 그냥 효력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총회만 존재하잖아. 그러면 조합의 총회를 다투는 것은 공법상 합동행위니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고 이게 지금 입법화 됐다는 거예요. 지금 3호에. 행정소송규칙 19조 3호에. 근데 인가를 받으면요. 이제 껍질인 총회는 의미가 없어. 껍질을 깨고 뭐가 나온다? 사업시행 계획이 나오는 거야. 왜? 총회를 한 자체가 사업시행 계획 통과시키려고 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사업시행 계획 자체를 다퉈야 돼. 근데 얘는 조합안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따라서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툰다고. 그럼 여기서는요. 답안지에는 그냥 한 줄 정도 쓰면 좋아. 뭘 쓰냐면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뭐예요? 권리주체해야죠. 권리주체니까 사실은 사인도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행정부로 따지면 여기는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로서 조합이 되는 거고 항고소송 피고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지위로서 조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합의 이중적 지위를 검토하는 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논리인 거죠. 지금. 조합은 당사자 소송의 피고도 되는 거고 항고소송의 피고도 되는 겁니다. 다만 법적 지위가 좀 달라지는 거지. 당사자 소송의 피고일 때는 행정주체의 지위로서 항고소송의 피고일 때는 행정청의 지위로서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특례급으로 처리합니다. 행정소송규칙 19조가 워낙 중요한데요. 당사자 소송의 종류를 쭉 나열했기 때문에 물론 올해 우리 시험에서 2호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내년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누가 알겠어요. 기록으로 낼지도. 3호, 4호를 주목해야 됩니다. 3호는 조합에 관련된 거, 4호는 공법상 계약. 찍는 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고 타 시험 같으면 2호 우리가 다목인가 뭐가 나오는데 과목도 또 있단 말이지. 저것만 정확히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66페이지에서 기출지문 1번은 워낙 많이 나왔죠.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지 인가를 다툴 수 없다. 다만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만 다툴 수 있다.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지 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거죠. 왜? 기본행위를 다투는 게 소원사실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럼 인가를 다투는 건 왜 실효적이지 않아요? 한 단어만 적어봅니다. 인가의 줄 빼고 보충행위에 불과해. 얘는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 완성시켜주는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메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행위를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어서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음에도 인가를 다투면 뭐가 없다고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 넘어갑니다. 밑에 내려가서요. 6번에서 예상지문 1번만 체크합니다.
얘는요 사례로는 안 나왔지만 선택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민법에서 배웠죠. 학교법인,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 강학상 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라도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 후라도 두 번째 줄 볼도철에 있네요. 관할청의 인가를 받으면 유효한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겠죠. 얘는 선택형으로만 나오고 있다. 선택형으로만. 넘어가고 7번은 별표 2개죠. 자, 얘 때문에 지금 하자승계도 타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는 사례형 객관식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자,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68페이지에서 기출지문 이미 기출도 됐죠. 우리 법무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국회 8급도 나오고 막 그랬네요. 그리고 2023년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선행처분이 사업종류 변경 결정인데요. 얘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거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사업종류 변경 결정 처분성이 인정돼요. 그리고 사업종류가 변경되면 산재보험료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지. 후행처분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입니다. 양자의 하자승계를 부정한 판례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그냥 결론을 머릿속에 무조건 기억해버려야 돼요. 하자승계 부정. 쟁점은 2개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선행행위인 사업종류 변경 결정 이거 처분성 인정된다. 왜? 이거 바뀌면요 보험료 내는 돈이나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관리감독도 달라져요. 유용한 업무면 감독이 강화되겠죠. 따라서 권리 의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처분이다. 기억하시고 이에 따른 후행처분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입니다. 양자는 하자승계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 사업종류 변경 결정은 줄 빼고 실제법적 처분으로 봤어요. 실제법적 처분. 실제법적 처분이 뭔데? 67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밑에서 둘, 넷, 6번째 줄 올라가 봅니다. 밑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방어권 행사 및 불복 기회가 보장됐다면 방어권 행사 및 불복 기회가 보장됐다면 옆에다 줄 긋고 우리 판례가요. 하자승계를 인정할 때 썼던 표현이 뭐예요? 잘 보세요. 선행처분, 후행처분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결합되면 하자승계 긍정. 두 번째,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원칙적으로 하자승계 부정.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증력이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거나 그 불이익이 예측 가능성이 없을 때 수인한도를 넘을 때 수인 가능성을 넘을 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 키워드 수인한도 그리고 그런 불이익이 예측 가능성이 없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뭐가 지금 얘가 뭐예요? 대상이 목적어가 선행처분입니다. 선행처분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쟁송을 통한 회피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제소기간이 도과됐다고 못 다투는 불가쟁력을 부여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논리 자체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러한 선행처분이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실제법적 처분으로서 방어 기회가 다 보장되어 있다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소송 제기를 통해서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불가쟁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냐? 과거 판례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 판례에서 이런 수인한도와 예측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논거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즉 선행처분이 불복기회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어 있는 실제법적 처분이냐. 실제법적 처분이면 불복 방어기회가 보장됐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자승계를 부정하는 거야. 근데 실제법적 처분이 아니라 방어권 행사가 보장된 게 아닌데 국민의 조기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냥 처분성 인정해줘서 이걸 조금 이따 보면 판례가 쟁송법적 처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쟁송법적 처분은 상대방의 불복 방어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분인지 알기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자승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판례가. 이거를 그래서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왜냐면 기존의 판례보다 하자승계를 인정하는 논리를 좀 더 정치하게 짰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처분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뭐가? 선행 처분이 이게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방어권 행사 및 불복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는 그 사업 종료 결정은 밑에가 선행 처분. 이러한 선행 처분은 슬래시 한번 끊고, 이건 중간식에서도 의미가 있겠죠. 사례 기록 다 대비해야 돼. 우리 사례로는 하자승계 한번 나왔지만 나온 거 또 내고 하잖아요. 기록에도 나올 수 있고, 그 내용 형식 절차 측면에서 잘 보세요. 단순히 조기의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하는 소위 이른바 쟁송법적 처분이 아니라 뭐다? 실제법적 처분에 해당한다. 이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숨어있는 말은 뭐냐면 방어권 행사 및 불복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조기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냥 처벌성을 인정해준 쟁송법적 처분이라면 예측 가능성, 수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자승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다? 그런 방어권 행사 및 불복 기회가 보장된 뭐다? 실제법적 처분이다? 그런데 안 다퉜으면 네 책임이야. 하자승계 인정 안 할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넘어갑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보세요. 68페이지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 나올 때 이 편을 꼭 써주세요. 당연무효라면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하자승계 다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당연무효가 아닌 한 판례가 항상 쓰고 있어요. 그 다음 밑줄 봅니다.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다른 말로 후행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선행처분이 사업종료 변경 결정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줄 빼고 하자승계 부정. 하자승계 부정을 판례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잘 눈여겨보고 사례 기록에서 똑같이 쓰려고 노력하세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2편까지 써주면 좋겠어. 네 번째 줄 끝부분. 제소기간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왜요? 하자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제소기간 제도하고 충돌하는 측면에 있다는 걸 정확히 짚어줬어. 이 판례는 상당히 논리적으로도 완결성이 높은 판례란 말이죠. 하자승계는요. 왜 문제가 되느냐? 법적 안정성으로 해서 인정되는 제소기간과 충돌하는 측면에 있다는 말이야.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이 판례 만약에 하자승계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 판례 모르고 낸 교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나와 있는 표현들을 좀 써주면 공부가 잘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특히 기록이면 더 그렇겠네. 기록이면 판례 동호를 정확히 숙지하는 게 판례 동호를 통해서 무장하는 것이 내 변론서를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테니까. 자, 기출지문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기출지문 한번 쭉 보시고 다음 8번. 8번도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칩니다. 유가보조금 환수에 관한 판례인데 이 판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자승계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제재 사유의 승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근데 얘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판례가 절충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상지문 1번부터 봅니다. 이거 다 알아둬야 돼요. 볼드 처리 봅니다. 지휘승계란 공법상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줄 양도인의 의무 위반 행위에 따른 위법 상태의 승계를 포함한다. 키워드 지휘승계, 위법 상태의 승계 체크합니다. 근데 위법 상태의 승계가 뭐냐? 위반 행위에 따른 위법 상태의 승계란 말은 자 패러프리징 해볼게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을 법적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위에다 줄 빼고 제재 처분을 받을 법적 책임. 제재 처분을 받을 법적 책임. 이게 제재 사유예요. 제재 처분을 받을 사유가 승계된다는 거야. 제재 사유의 승계라는 말 자체를 이해해야 돼. 제목에 있는 제재 사유의 승계라는 말은 양도인이 위반 행위를 했는데 아직 제재 처분 안 나온 거예요. 따라서 제재 사유는 제재 처분을 받을 사유입니다. 이거를 판례가 어떻게 표현했다? 예상지문 세 번째 줄, 1번의 세 번째 줄, 양도인의 의무 위반 행위에 따른 위법 상태의 승계, 즉 제재 처분을 받을 책임도 승계된다. 기억하시고. 다음 두 번째 줄입니다. 운송사업자 이치를 승계한 양도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내려가서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다음 세 번째, 유가보조금 발언 명령은 내려가서 대인적 처분이는 뭐로
내려가서 사업 등록 취소 등 대물적 처분과 구별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따라서 네 번째, 책임 범위는 지휘승계 후 발생한 육아보조금에 한정되고 지휘승계 전에 발생한 부분에 관해서는 방한 명령을 할 수 없다. 예상지문 1, 2, 3, 4 다 알아둡니다. 여기 볼게요. 양도인, 양수인. 육아보조금을 국가로부터 시험받는데 불법 증차를 했어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증차해서 그 부분에 관한 육아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었죠. 수령하다가 양수를 했고, 그래서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물적 승계가 이루어져서 그에 따른 얘도 육아보조금을 부정수급했겠죠. 자,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걸 다 골라보면 첫 번째는 지휘승계에는 양도인의 위반 행위에 따른 그런 위법 상태의 승계, 즉 제재 사유도 포함한다. 두 번째, 지금 양수인은요, 불법 증차된 차량에 대한 물적 상태를 승계하고 있죠. 양수인이 불법 증차 차량,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이런 물적 승계가 이루어지면요, 그 물건에 따른 제재 처분은 선악을 불문하고 당연히 승계하는 걸로 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경찰 행정에서 뭐라고 불러요? 경찰상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책임은 승계가 안 되지만 경찰상 물적 상태 책임은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갖게 되는 자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거든. 지금 이 얘기예요.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물적 승계라는 건 물적 상태를 승계하는 겁니다. 이거를 경찰 행정에서는 물적 책임이라고 부르죠. 상태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양수인은요, 얘가 이런 불법 증차를 한 거에 대해서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그 불법 증차 차량을 이제는 영원 양도를 통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든. 그럼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해서 육아보조금 부정수급한 거, 이거는 이 부분은 선악을 불문하고 당연히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판례는요, 육아보조금 발행 명령입니다. 이 육아보조금 발행 명령은요, 지금 판례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물적 처분이 아니라 대인적 처분으로 본 겁니다. 왜 대인적 처분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아보조금은 부정수급한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육아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적 처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 때문에 4번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4번 결론이, 그러면 양도인이 양도 전에 부정수급한 것은 얘한테 처분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디까지? 양도 이후에 자기가 받은 것까지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말로 써놓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지금 느껴지는 거야. 별거 아닌 거죠, 지금. 따라서 양수인은 물적 상태를 승계한 양수, 지휘승계에 따른 양수 이후에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자, 이 대인적 책임 관련해서 여러분, 영업정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영업자가 들어가는 거. 영업정지, 영업취소, 영업취소할 때 이제 사업자 등록 취소하잖아요. 등록 취소, 이건 포커스가 영업이에요, 영업. 그러니까 얘는 대물적 처분이에요. 대물적 처분이니까 물적 상태를 승계한, 영업장에 대한 물적 상태를 승계한 양수인 같으면 자기는 잘못 없더라도 자기가 영업정지 처분을 맞을 수 있단 말이야. 등록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얘는 대물적 처분이니까. 왜? 영업장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업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물적 처분이니까 물적 상태를 승계한, 영업장에 대한 법적지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다르단 말이야. 육아보조금 받아는 육아보조금을 타간에 부정수급안에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인적 처분으로 본 거야.
그럼 얘가 수급한 거 얘한테 반환 명령하고 얘가 수급한 것까지 얘한테 반환 명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1번 제재사유 승계를 포함한다는 점, 2번 물적 상태를 승계했을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두 번째 줄 보면 불법 증차 차량에 관하여 이게 지금 물적 상태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선악을 불문하고 주관적 사정을 묻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한 판례니까 꼭 알아둡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거론되는 판례예요. 넘어가서 봅니다. 예상지문 한번 볼게요. 1번. 예상지문 1번에서 보면은 볼드 처리 봅니다. 유한기간 업무정지 처분, 업무의 동그라미. 대물적 처분이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단 말이야. 영업자에만 동그라미 치고 대물적 처분입니다. 대물적 처분이면 그 영업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선악 불문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야. 다음. 나머지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별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은 그냥 가볍게 볼게요. 폐업 후 새로 개설한 유한기간. 유한기간이 폐업돼가지고 새로 개설됐다면 동일성 상실로 봐오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간 거예요. 폐업 후 새로 개설했으면 둘 연결하고 동일성 X. 뭐 사실상 이제 대표가 갖고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된 거긴 한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3번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이건 앞에서도 했어요. 침입적 처분, 엄격 해석 원칙. 문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적론적 해석 가능.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는 왜 틀렸어 지금? 문헌의 통상적 의무를 벗어나더라도 X. 목적론적 해석은요. 문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목적론적 해석 옆에다 적어놔. 문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중요했고 나머지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네요. 기속제랑 넘어가서 72페이지. 예상지문 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 버스 이게 다 여기죠. 개선명령 재량. 뭐 이건 당연하고. 따라서 재량이기 때문에 개선명령 같은 부담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세 번째 줄 비교용량해야 된다. 뭐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예상지문 보세요. 이것도 우리 객관식 지문에 한번 나왔어. 식품위생법상 허가, 강학상 허가, 재량 없다. 이거 기출문에 한번 나왔단 말이지. 합리적 재량 없어요. 2번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예측이 필요하다면 이런 재량적 판단은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 옆에 줄 긋고 판단 여지죠. 다음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상질문 간단하게 보면 교육적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는 교육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담임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담임 교체까지 요구할 수 없다. 넘어가서 75페이지. 자, 예상지문 1번. 별표 하나 치고. 이건 주관식이 써도 좋겠어요. 재량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면 재량권 불행사인데 1번에서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았다. 고려했으면 재량권 불행사로 보지 않는 거죠. 고려했으니까. 고려했는데 감경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재량 일탈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럼 재량 일탈남용은 뭐냐?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1번과 2번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서 76페이지.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한정면허. 이게 이제 항공버스 이런 거, 공항버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갱신 여부는 재량. 여객자동차가 나오면 특허 재량 이렇게 기억하세요. 여객자동차 그냥 공식으로 써놔. 옆에다 줄 빼고. 여객 운송이니까 공익 가능성이 크잖아요. 특허 재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어떤 허가가 나와서 택시, 버스, 한정버스, 한정면허 다 특허 재량. 그러니까 특허의 갱신 여부 이것도 재량. 그런데 2번의 두 번째 줄 볼드처럼 전혀 비교용량하지 않아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재량권 불행사 위법. 넘어가서 77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재량. 이건 뭐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 올해도 나왔고 운영지침으로. 그리고 교육환경평가 넘어가서 78페이지. 이거는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냥 X 한번 쳐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번 보세요.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 승인. 자, 위에다가 줄 빼고 비교.
비교표칙. 환경연의 평가. 환경연의 평가법에 따른 환경연의 평가는 중요 절차. 전혀 거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근데 교육 환경 평가는요, 이와 다르다고 봤어요. 교육 환경 평가는 사후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 그래서 교육 환경 평가서 승인 같은 거 하는 거, 폭넓은 재량 X 좀 전문적이죠.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사후 관리 조치만 있으면 된다. 교육감이 막 재량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시도 교육감에 관해서는 논란이 너무 많죠, 요즘. 지금도 그렇고. 지금 교육감 선거 때문에 뭐 진보 단일화하고 그랬는데 워낙 진보냐 보수냐로 막 논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환경 평가서에 재량을 부여해버리면 이거 정치적인 문제로 교육이 흘러가 버릴 가능성도 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육감한테 그런 재량을 안 주려고 좀 해석을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까지 열심히 하시고 월요일날 다시 한번 또 나가겠습니다. 동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